문자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월요일에 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냅니다.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봅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TV 진행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네. 대진표 쏙쏙 완성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 확정됐습니다. 윤심이 세긴 셉니까? 셉니다. 네, 셉니다. 세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비토정서가 사실은 밑바닥에 많이 깔려 있었죠. 왜 유승민을 미워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어찌 보면 보수 최강 후보고 최강 스펙과 최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데도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도 확장력도 굉장히 높고 그럼요. 컨텐츠도 있는데 그렇지. 보수 쪽에서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박근혜 정부 때 네, 그게 원내대표로 굉장히 오래 간 것 같아요. 입 바른 소리 했다고? 네, 그게 꽤 오래 갔고 수도권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원래 이제 과거에도 서울시장 나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할 때도. 네. 근데 그때도 이제 고사했었거든요. 네. 대구에서 끝을 보겠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경기도 뛰어들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본선에서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는 뭐 원희룡 전 지사 빼고는 지금 기획위원장이 돼 있죠. 인수위에. 그리고 이미 지금 장관 후보자로 낙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파전이 벌어졌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은 사실은 윤석열 이제 지금은 당선인이 됐습니다만 경선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정치 신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록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이미 이전 있고. 대선에 나왔던 분들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제 대적을 하셨을 텐데 그 윤심 이전에 윤풍 이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자, 그 결과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좀 소원한 관계가 된 건 맞고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나오자 바로 윤심은 이쪽이다. 저쪽은 아닐세. 그리고 오늘 이 결정에서 사실은 지금 당심 50, 민심 5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심의 이 윤풍이 상당했고 문제는 좀 고민은 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약간씩 들쭉날쭉은 하지만 앞으로 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본선 경쟁력은 유승민 후보 쪽이 더 강하다라는 그러니까 조사도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대장동 저격수로 김은혜 투입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윤심을 등에 업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부의 당내 구조를 보면 대장동 저격수라는 성격보다는 유승민 저격수. 이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그렇죠. 당내 구조로 본다면. 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기지사 지금 누가 됩니까? 누가 유리합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죠. 네. 실제로 그 흔히 말하는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머지 그래요? 변수는 권리당원이 50%이기 때문에 권리당원 표심이 어떨지가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도하게 전략적 선택을 한다.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뭐 지켜보죠. 자, 경기지사는 그렇고요. 민주당 서울시장 누가 됩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늘까지 이제 추가 공모를 오늘까지 하는데 추가 공모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원래 이제 외부 접촉했던 인사들은 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송영길, 박주민 두 의원을 컷오프 시킬 정도로 그러면 상대가 전략공천 카드가 굉장히 신선하거나 세하죠. 본선 경쟁력이 굉장히 있거나 강원에서 이광재 전략공천 그럴까 다 수긍하고 그래 이렇게 지나가야죠. 그럴 정도의 인물이 외부 인사가 있거나 아니면 내부 인사가 당 내부 인사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뾰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접촉은 여러 명 했지만 고사를 했다. 고사도 하고 그렇게 그 수확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추가 공모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거물급이 추가 공모에 임했다 이 얘기는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고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마감되겠습니다만
그러면 기존 인물들 중심으로 갈 거고 뭐 정청래 의원이나 몇 분은 막판에 좀 고심은 하는 것 같지만 아직 결론을 내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그런데 컷오프를 했다가 취소하고 또 경선으로 간다고 했다가 또 후보도 마땅치 않고 이게 무슨 지금 당에서 선거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홍을 키워서 지금 오히려 감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민심의 시각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동안 단합해서 으쌰해서 송영길도 띄우고 박주민도 띄우고 김진애도 띄우고 정봉주도 띄우고 해서 경선이 좀 축제적으로 가면 아젠다 싸움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 뻔했는데 지금 다 인물론을 만들어버렸어 스스로 내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송영길은 이래서 안 되고 박주민은 저래서 안 되고 나머지는 약체 후보들이고 그러면 이제 오세훈 현역 시장을 이기려면 생카드가 와야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물이 거론됐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올 것이냐. 심지어는 뭐 유시민 뭐 전 이사장이 올 것이냐. 박영선도 심지어는 얘기했어요. 박영선 뭐 지난해 이제 나왔습니다만 전 장관이 올 것이냐. 심지어는 뭐 이재명 전 후보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다 허사가 됐잖아요. 여기서 가장 제가 안타깝게 보는 건 엊그제의 전략공천위원회 배제 발표예요. 이원욱 위원장하고 이제 통화를 저도 해봤는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먼저 뭔가 올 카드가 있을 때 배제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좋은 카드를 쥐어야 나쁜 카드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버려놓고 찾아보자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도 없고. 근데 그때 기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결국은 없었다. 패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민주당 내부에서 없는 패도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블러핑을 하는 게 아니 게임인데. 접촉했던 인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확신들이 없고 본인들도 약간 고사하고 이런 상황이 좀 맞물렸던 것 같고 저는 전략공천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저도 봅니다. 네. 그리고 전략공천위원회는 의결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비대위로 올리는 거죠. 당대표한테 보고하고 당대표가 비대위. 네. 과거 이제 최고위 그렇죠. 권한이죠. 그렇죠. 그 최고위 권한 지도부에서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 근데 마치 전략공천위원회가 모든 걸 의결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진 것도 문제고 그게 밖으로 드러난 것도 문제고 물론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당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게 번복은 됐습니다. 그런 효과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과정들에 다 좀 미숙함이 분명히 있었고요. 결국은 다른 카드 없이 전략공천위에서 두 사람을 배제한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그 어설픈 아마추어 네. 리더십을 보였다. 그리고 결국 두 분의 상처가 좀 어떻게 보면 컸다. 입힌 건데 네. 한편으로 보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슈의 그 중심으로 쓰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강점으로 될 수도 있어요. 어제 거기에 오늘 따라서는. 이슈는 많이 선점했어요. 그렇죠. 네, 뉴스는 많이 나왔어요. 어제 오늘 뉴스 지금 나오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는 좀 지켜보시죠. 네. 충북지사 대진표는 완성됐습니다. 문재인의 비서실장 대 윤석열의 특별고문, 노영민 대 김영환, 김영환 대 노영민.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분이 연세대 선후배 사이입니다. 네, 고등학교도 선후배입니다. 청주고 선후배 사이. 네. 고향도 두 분 다 청주. 네. 근데 이제 원래 김영환 전 그 장관이 은퇴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에 이번에 이 흔히 말하는 예비후보 나오려고 네. 준비를 다 했거든요. 네. 했는데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이 경기지사에 나선다는 네. 이야기를 듣고 바로 충북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요. 충북 쪽에서 이제 의원들이 요구도 했지만 네. 윤심이 김은혜한테 쏠리겠지. 나는 아니겠구나. 바로 빼죠. 그 타임이 상당히 잘 들어맞은 거예요. 단수공천이 그런데 됐죠. 지금 하나 네. 물어볼게요. 네. 이런 광역 도지사 네. 이런 거물들이 나서는 도지사 선거에서 나 경기도로 나가야지 선언을 했다가 네. 나 다른 데로 갈래. 센 사람 나와 나 바꿀래. 이렇게 하고 선거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이 사실은 김영환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 선거를 돌이켜 보면 2018년에 경기지사로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그때도. 그 이재명 후보가 붙었거든요. 네. 그때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서 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상당히 좀 이제 이 법적인 고생을 하게 되는 원인 제공자가 됐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때는 경기지사로 붙었어요. 네, 그때 네. 또 계속해서 어떤 그런데 배우 이슈도 계속 제기했죠.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선거 특히 이게 나가느냐 마느냐는 공천의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당의 눈치를 아니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 뭐 당당하면 경선 붙여주십시오 해도 전략공천 해버리면은 그냥 아웃되기도 하고 또는 컷오프로 뭐 이제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좀 제가 보기엔 해프닝은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승민 전 의원도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진작 수도권으로 좀 올라오셨어야 한다. 수도권과 잘 맞는 이미지의 정치인이 너무 오랫동안 TK를 고수하면서 배신자 이미지를 스스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오래 동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니까 경기야, 너무 늦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충북 도민들이 볼 때는 조금 황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그 전에 나경원, 이해운, 김영환 계속 네. 서울이나 경기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분들이 갑자기 서울 경기가 안 되니까 밀리면 충북으로 자꾸 네. 눈길을 돌렸거든요. 그걸 네. 충북 도민들이 다 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항마가 없다 보니까 노영민 전 실장이 상당히 이제 중량감 있는 그 인물이기 때문에 맞서 싸울 네. 적임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자꾸 러브콜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충청도 분들이 볼 때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뭘 했지 그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기서 태어나고 학교만 잘했지 그 네. 뒤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쏟거나 뭐 예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가끔 와서 진짜 충청도를 대변하는 어떤 중앙정치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없지, 그런 없어요. 측면에서는 상당히 충북이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 지역입니다만은 상당히 접전이 예상이 된다. 네. 자,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대구를 가려고 했는데요. 대구는 뭐 분위기가 네. 잡혔습니다. 네. 한마디로 네. 잡혔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 쪽으로요? 홍준표 후보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재원, 유영아 단일화가 깨졌고. 네. 그래서 뭐 유리하니까 지나가자고요. 강원도는 이광재 의원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태, 황상무, 김진태 두 분의 경선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거는 황상무 후보의 경우에 이제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네. 방송인인데 더 유명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지도가 낮고 그리고 이제 윤심은 황 후보 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해석은 되는데 네. 오히려 강원도 내에서는 역시 좀 관록의 정치인이랄까요? 김진태 전 의원이 조금 더 이제 리드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분위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거에 강원도 도지사 선거에서 늘 그 앵커나 아나운서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후보를 많이 엄기영 후보가 떠오릅니다. 최문순, 네. 엄경이 떠오르죠. 최문순도 그렇고. 그런데 엄경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죄송스럽지만 황상무 전 앵커보다는 유명한 분 아니었습니까? 유명하죠. 훨씬 더 유명했죠. 많이 알려진 인물. 네네네. 근데 강원도는 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땅이 일단 넓고요. 험한 곳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인지도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산골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러 가잖아요. 그럼 모른대요. 모르죠. 와, 30년 만에 처음 봤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제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유명하니까 호불호는 있겠지만 네. 인지도는 높은데 물론 이제 이광재 전 지사야 뭐 다 알고 있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김진태, 황상무 두 분 중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도 이광재 그 의원의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 왜냐하면 강원도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강원도를 적극적으로 챙긴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경험 속에서 많이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큰 인물을 선호합니다. 선호하는데 그 노무현 정부 초기에 이광재 실세 이광재 아니었습니까? 네. 이광재 그 의원이 강원도에다 해준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실세 정치인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영향력이 있다고 봐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네.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 해외 자본을 유치하거나 다양한 그런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인물들을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공룡 능선 1010님께서 민주당 지도부와 핵심 인물의 능력 부재 그리고 리더십 부재 실망스럽습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의 자세는 조금 많이 실망스럽다 이런 지적 받습니다. 비난을 좀 받아야죠. 네, 당연합니다.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가 네, 문제고. 보시죠. 네, 1417님 국감 같은 데서 막 튀고요. TV 자주 노출되고 언론에 자주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자체장 출마하면요 그 사람한테 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보셔야 하는 게요. 공천 문제도 있고 네. 후보의 인물론도 있지만 중앙정치와 또 연결돼 있습니다. 지방선거라는 동시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평가. 네. 그 속에서의 힘을 실어줄 건지 아니면 견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선거는 대선 직후예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을 어떻게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지금 박시영 진행자 얘기대로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지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변수가 검찰개혁 그리고 청문회.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검찰개혁은 저는 이 6.1 지방선거의 검찰개혁은 오늘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로 상당히 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요. 줄사표가 나오고.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 하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끝나야 돼요. 5월 3일이면 끝나죠. 국무회의 의결이 만약에 아니, 끝나면. 국무회의 의결되고 이 법이 이제 4개월 후에 시행되는 걸로 공표됐을 때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된다면 여기에 대한 반대 입장 피력할 것이고 물론 이제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 언급 거의 안 할 거로 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담이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에게 밀어놓거나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 사직서를 냈으니까 신임 검찰총장이나 권한대행이 나오겠죠. 그 이후로 가는데 문제는 이거는 이미 5월 3일 말씀하신 대로 5월 10일 전후에 끝나는 일이고 인사청문회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청문회에서 흠결이 드러난 사람이 낙마할 수도 있고 임명 강행될 수도 있고 뭐 여야 합의로 의외로 또 이제 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장관 업무 시작하고 위용을 갖추고 짜자잔 한 20일 후에 선거를 딱 하기 때문에 이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의 초기 20일의 분위기가 지방선거의 승패를 여야에 그때 여야가 바뀌어 있습니다. 가늠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갤럽 조사를 보면 수치는 인용하지 않겠지만 그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 국정 기대감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올라가다가 하락했어요. 예, 하락했습니다. 원래 좀 낮았던 거 아닙니까? 원래 낮게 낮았는데 시작해서 조금씩 오르다가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 더 높게 나와서 상당히 이제 비상이 걸릴 것 같고요. 첫째. 두 번째는 이제 인사청문회하고 저는 그 취임식 요게 이제 그 양쪽에 다 네.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 그렇죠, 거죠. 민주당 그렇죠. 입장에서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 효과로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취임식도 컨벤션 효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은 잠잠하지만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도 논쟁이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청와대 개방하는 개방 효과를 노리려고 할 거고요.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네. 반면 또 용산 집무실 이전하면 한남동 자택부터 용산 집무실까지 이동할 때 교통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논란들이 계속 또 불거질 겁니다. 정말로 그것도 살아있는 네.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네, 맞아요. 검찰개혁 이슈는 저는 양쪽의 반발들은 역시 강성 지지층들이 네. 둘 다 만족스럽지 못하는 결과물로 결국 중재안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 여론 지형으로 보면 뭐 60, 70%는 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국민 다수는. 그런데다가 강성 지지층은 일부 그걸 못 밀어붙이나 이런 지지층 일부가 있겠지만 양쪽 다 있는 거죠. 이분들은 어차피 지지를 하는 이제 지지층이고 문제는 지지층 내에서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예를 들면 이게 양향자 의원, 민영배 의원 사태에서는 민주당도 뭔가 이게 방어가 불가했어요. 네. 막 밀리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그 출구가 필요했어. 네. 그걸 박병석 의장이 내준 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방선거에는 그래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뻔했던 것을 간신히 연착륙시켰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봅니다. 정무적으로 보면 네. 지금 최영일 평론가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행 처리해 주기를 내심 바라는 그렇죠.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도 느껴졌거든요. 네, 네. 그렇죠. 지방선거에 오히려 호재가 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여서 통과하면 지지층 오히려 결집하고 낮은 투표율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결집하면 이길 수 있다. 이게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들이 있었죠. 이게 악재다 통과해도 네. 아니다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서로 어떻게 보면 입장차가 있었는데 오히려 악재들은 이미 많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그래서 밀어붙일 수 있으면 밀어붙이는 게 좋겠다는 게 지지자 다수의 의견이었지만 아까 이제 양양자 사보임 등등에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고 맞아요. 이제 그 박병석 의장이 순방을 안 가는 것으로 그렇죠. 결정하면서 사회권은 부의장으로 넘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면서 여러 가지가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았고 그런 측면에 중재안이 나온 것은 한편에 좀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탈출구가 마련된 맞아요. 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쁘지 않은 출구 전략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김원수 총장이 사직서를 던졌고요. 그다음에 고검장들도 던졌어요. 김원수 총장이 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야가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는데. 아니 이 법안 외에 지금 해야 할 게 정관 외우 폐지라든가 제한법이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나와야 하잖아요. 지금 한두수 총리 관련해서도 그렇죠. 그 얘기가 굉장히 국민들. 피트니스는 좀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전에 없던 일이거든요. 다른 분들한테 이런 피트니스 1억짜리를 10년 동안 썼다. 이게 나왔다면 어쨌을까요? 근데 왜? 아니 지금 이제 검찰개혁 막 이 이슈 때문에 인사청문회 부분이 좀 약간 관심권에 멀어졌고 또 정호영 내정자 후보자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의 문제가 많이 덮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검찰개혁 이슈 때문에 굉장히 해피해하고 있답니다. 웃고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아까 있던 중재안이 마련이 됐고 국면이 전환돼서 다음 주 25, 26일 날 이제 한덕수 후보자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기화로 해서 청문회 정국으로 빠르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문 정국이 쭉 가고요. 청문 정국이 가는 와중에 빛을 봐야 하는데 빛을 못 볼 이제 한 지점이 인수위예요. 5월 초면은 5월 2일이면 지금 인수위에서 드디어 이제 초안을 다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청사진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거 보고하고 지금 원래 예정으로는 5월 10일 취임식 전에 5월 한 6일, 7일 전후해서 대국민보고회를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한다는 거였거든요. 자, 이제 새 정부의 플랜은 이런 겁니다. 하고 마스터 플랜을 짠 보여주면서 비전 제시도 하고 5대 과제 이런 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0일에 취임식을 해야 되는 건데 인사청문 정국이 뒤로 밀려서 지금 4월 마지막 주에 4월 25일부터 시작되고 다음 주 월요일 5월 4일까지 계속 쭉쭉 진행됩니다. 쭉쭉 이어져요. 그리고 지금 전장현만 해도 보세요. 기재부 장관 후보 바로 이제 경제부총리인데 추경호 의원. 자, 5월 2일 인사청문회인데 이때의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 답변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우리가 시위 멈추겠다. 그때까지는 답이 안 나와요. 그것도 있고요. 지금 추경 문제도 아직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못한 것 같고. 추경과 고물가 문제가 이제 딜레마죠. 연동돼 있으니까 50조 이 얘기가 지금 슬그머니 지금 자치를 좀 감추고 있고 무엇보다 오늘 그 윤석열 당선자의 그 기대감, 국정 기대감, 전망에 대해서 지지도 물었을 때 많이 빠진 계층이 어딘가 봤더니 30대하고 서울이었어요. 그럼 30대 서울이 왜 빠졌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슈보다 저는 유퀴즈. 이 논란이 훨씬 같다고. 유퀴즈. 거기 30대 여성들의. 유퀴즈가 그렇게 커요? 아니 30대 여성들이 시청률이 많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이 되는 게 아니라 CJ 쪽에서 입장을 내야 하는데 TVN 쪽에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또 진실 공방이 돼버렸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는 그 부분 출연을 고사시켰는데 거절한 적 없다 그랬죠. 처음엔. 근데 이제 탁현민 비서관이 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증거도 있다. 다 있고 그러면 이제 TVN에서 입장을 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도 명확한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며칠은 더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자잘하긴 하지만 여기 추가적인 이슈가 지금 이제 4월 후반에 4월 28일 전후에 지금 미국에 갔던 것처럼 그때 박진 단장이 이끌고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방일 정책협의단이 이제 일본을 갔다 와요. 지금 오늘 일본에 외교 청서가 나왔는데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날이 섰습니다. 오늘 이제 일본 총괄공사 초치하고 그랬는데 자, 이 대일 문제 어떻게 풀릴 거냐 하고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6일 지방선거 거의 직전에 5월 21일에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거의 윤곽이 나왔어요. 이때도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과 미국 쪽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아마 그 윤석열 당선인 쪽에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에서는 또 어떤 외교적인 해법이 나와야 될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방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방문하고 일본으로 또 가는 거죠. 일본도 가지 않습니까? 그 일본과 관련된 메시지가 상당히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외교전에 나서는 윤석열 당선인 좀 낯선데 잘해낼지 어떻게 하면 또 참못 귀추가 주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잘 하셔야 플러스가 되는 거다. 다음 주에 검찰개혁안 이제 중지안도
서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검찰 개혁 얘기는 이제 들어가고 이제 아니 근데 디테일에 이 변수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이 법문화하는 작업에서 네. 큰 원칙을 밝힌 거고 이거를 조문안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따라 또 기싸움이 상당히 벌어질 겁니다.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이 이슈를 끌고 가는 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판에 틀어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 단독으로 가겠지만 국민의힘은 시간을 계속 끌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디테일에 있어서 양보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를 쏘아 올린 거는 조금 고민하는 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실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해내지 못했을 때 그렇죠. 그동안은 180석 밀어주는데 뭐 했느냐. 지금까지 못했는데. 네,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뭔가 마무리를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문제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에 민주당의 아니할 수 없었다. 아니할 수 없었죠. 아니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여기까지라도 온 겁니다. 맞아요. 사실 중재안이 맞아요. 절반의 성공 정도로 보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네. 아니할 길은 하나예요. 정권을 유지했으면 안 했겠지. 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겼으면은 안 했겠죠. 네. 다음 정권 내내 또 이제 이 검찰 개혁을 가지고 뭐 옥신각신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실권한 상황에서 이것은 처리 안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 출구 전략은 민주당이 생각했던 의외로 나쁘지 않게 그려졌다. 그렇죠. 나쁘지 않게 출구 전략을 짰다 하는데 서울시장 후보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참.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끝났어요. 있는 6명 중에 경선을 기가 막히게 해서 뭔가 만들어내기 전에는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고 컨벤션 서로요 그냥. 뭐 예를 들면 김진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송영길을 내가 꺾으면 파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정봉주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네,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박시영, 최영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숨 좀 잠시 돌리고요. 6시에 2부에서 이어갑니다.